지금 동북아 외교 전선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려 했던 숨겨진 영역을 건드린 후 전 세계가 숨죽이는 외교적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뉴스의 짧은 헤드라인만 보고 지나쳤을지 모릅니다. 한국 외교장관, 중국 행동에 다소 문제 발언. 하지만 이 다소 문제 있다는 세 글자가 불러온 후폭풍은 마치 잠자던 거대한 용의 코털을 건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피하고 또 피해왔던 중국과의 관계에서 진짜 동맹이냐, 종속이냐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던진 운명의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1990년대 초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했을 때의 그 들뜬 분위기를 당시 우리 기업들은 앞다투어 중국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13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 끝없이 펼쳐진 기회의 땅이라 여겼죠.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적 밀월 속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뤘지만 동시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자기장 안으로 깊숙이 끌려 들어갔습니다. 무역 의존도는 25%를 넘어섰고 우리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었을까요? 바로 목소리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화할 때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며 무력 시위를 할 때도 우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지어 중국 어선들이 우리 서해 영해를 침범하며 불법 조업을 일삼을 때조차 우리는 강력한 항해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경제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우리가 겪었던 악몽을 떠올려 보십시오. 중국은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했고 한류 콘텐츠를 차단했으며 단체 관광을 금지시켰습니다. 롯데그룹은 중국 내 매장 대부분을 닫아야 했고 화장품 업계는 수출길이 막혀 신음했습니다. 그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경제 보복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흐른 지금 한국 외교장관이 중국의 역내 행동에 대해 다소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발언인지 아십니까? 이는 마치 30년 동안 집주인 눈치만 보며 살아온 세입자가 처음으로 집주인에게 당신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정면으로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외교 관계를 거대한 아파트 단지라고 비유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펜트하우스에 사는 건물주의자 관리인이고 한국과 일본은 서로 협력하면서도 견제하는 이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웃집이 자기 집 안방까지 들어와 참견하길 원하는 거대한 세입자 같은 존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덩치와 목소리 크기를 앞세워 단지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존재죠. 외교장관의 발언은 바로 이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의 역내 행동, 즉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 등에서 보이는 힘을 과시하는 행동에 대해 한국 외교수장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somewhat problematic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외교 언어에서 이는 상당히 강한 비판에 해당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외교는 중국의 역내, 군사 및 정치 행동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회색 커튼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을까 두려워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힘으로 찍어 누르는 행동을 할 때도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마치 아파트에서 옆집이 시끄럽게 난장을 부려도 나중에 혹시라도 층간소음 문제로 보복당할까봐 신고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이 중국의 남중국해 침탈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항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조용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중국의 횡포에 맞서 싸울 때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대국이지만 외교 소국이었던 대한민국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언은 이 커튼을 걷어 올리고 당신의 행동은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는 경고등을 켠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엄청난 배신감이겠죠. 그들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종속된 조용한 이웃으로 여겨왔는데 한국이 갑자기 미국과 일본의 가치 동맹 노선에 합류하여 자신들의 핵심 이익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시각에서 본다면
한국은 자신들이 키워준 나라입니다.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을 지원하며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개혁개방 이후에는 한국 기업들에게 거대한 시장을 열어주며 한국 경제 성장의 든든한 배후가 되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자신들을 비판한다.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배신인 것입니다. 중국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우리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이 사실과 다르다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발언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중국은 줄곧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존중해 왔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중국은 2016년 남중국해 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을 때 그 판결을 휴지조각이라며 무시했습니다. 국제규범을 존중한다는 나라가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휴지조각 취급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말하는 국제규범 준수의 실체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단순한 항의가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은 우리가 이웃을 강하게 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당신들은 그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는 오만한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중국을 비판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런 태도를 계속한다면 양국 관계에 심각한 손상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중국의 압박은 그야말로 넘사벽 수준입니다. 황구시보의 이 사설은 단순한 언론 보도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황구시보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당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경고는 곧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심각한 손상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 보복입니다. 이 발언 하나로 한국은 외교적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압박을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국 외교의 진짜 실력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외교전의 진짜 실체를 들여다봅시다. 이 발언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한국 외교의 도박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외교장관이 실수로 말을 잘못한 것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외교장관급 인사가 공식 석상에서 하는 모든 발언은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되고 승인됩니다. 특히 중국이라는 민감한 국가에 대한 발언은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발언이 나오기 전부터 미국 및 일본과의 삼각전략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첨단 기술, 그리고 안보 이슈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선을 굳혀왔죠.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협력은 급속도로 강화됐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은 그 상징적 정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소 문제 있다는 발언은 이 새로운 노선을 공식화하는 선언문과 같았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제 규범과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들의 대열에 확고히 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한국 외교 노선의 근본적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한국의 이탈입니다. 만약 한국이 완전히 미국, 일본 동맹축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중국은 동북아에서 완전히 포위망에 갇히게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국은 중국의 동쪽 출구를 막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한국이 미일 동맹에 완전히 편입되면 중국은 동중국해와 서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이 사실상 봉쇄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영내 야망, 특히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에서의 행동에 큰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죠. 중국은 2049년까지 대만 통일을 완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일 동맹의 일원으로서 이에 반대한다면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시도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과 한국군이 중국의 배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중국은 즉각 반발을 통해 한국에게 엄포를 넣는 것입니다. 이 엄포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지 잊었느냐? 경제적 보복을 다시 당하고 싶지 않으면 즉시 태도를 바꿔라. 중국은 한국에게 경제와 안보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입 다물고 우리 편에 서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2017년 사드 보복 사태의 그림자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중국은 한국의 방어적 안보 결정에 대해 관광, 문화, 경제 전반에 걸친 양털 깎기식 보복을 가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사드 보복을 부인했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한국행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했고 한류 콘텐츠 방영을 중단시켰으며 한국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안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 내 112개 매장 중 87개가 문을 닫아야 했고 결국 중국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 내 판매량이 급감하며 공장 가동률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화장품, 식품, 엔터테인먼트 등 거의 모든 산업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사드 보복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은 약 8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관광업계만 해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약 7조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아십니까? 당시 우리 GDP의 0.4%가 날아간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특정 산업과 지역에 집중된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중국은 이번에도 그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중국이 2017년처럼 전면적인 경제 보복을 가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중국 경제 자체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2017년 당시 중국 경제는 연 6%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청년 실업률 급등, 지방정부 부채 위기 등으로 중국 경제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5% 초반으로 공식 발표치조차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습니다. 실제 성장률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둘째,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공급망 다변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강행한다면 서방 국가들의 탈중국 움직임만 가속화될 것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자충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셋째, 한국의 첨단 기술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자체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있지만 아직도 핵심 기술과 장비는 한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압박했다가는 자국의 첨단 산업 발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는 과거의 한국이 아닙니다. 이 도발적인 발언 이후 한국 정부는 즉각 긴장 완화 노력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바로 고단수 외교입니다. 한국은 발언의 수위는 낮추되 내용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말은 부드럽게 하되 입장은 굽히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외교의 모습입니다. 정부는 이 발언이 도발이 아니라 국제적 규범과 자유주의 가치를 지지하는 균형 잡힌 외교의 일환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즉, 우리는 당신과 싸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이 국제 룰을 지켜주길 바랄 뿐이다라는 명분을 잡고 나선 것입니다. 외교부는 후속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중시하며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명분은 우리가 미일 동맹과의 협력에서 잃지 않으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한국은 이념이나 진영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을 지키자는 것뿐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채널은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경제장관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 차원의 교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전략입니다. 안보 문제에서는 원칙을 지키되 경제는 경제대로 협력하자는 것이죠. 잠시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의미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외교전의 본질은 가치 싸움입니다. 중국은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한국은 수평적이고 규범을 따르는 관계를 원합니다. 중국의 외교 철학은 조공체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중국은 중심이었고 주변국들은 중국의 조공을 바치며 책봉을 받는 위계적 관계였습니다. 중국은 21세기에도 이런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지향하는 국제 질서는 주권 평등에 기반합니다. 국가의 크기나 힘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는 평등하며 국제법과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세계관의 충돌, 이것이 바로 현재 한중 갈등의 본질입니다. 한국은 이제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치를 희생하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이 발언에 담았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심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숙한 국가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마치 카지노 딜러와 같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패를 보여주지 않고 중국에게 혹시 당신이 국제 룰을 어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라는 질문을 던져 중국이 먼저 과잉 반응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예상대로 격하게 반응하며 자신들의 약점, 즉 국제적 고립 우려를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강경한 반응은 역설적으로 중국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감 있는 강대국이라면 작은 나라의 비판에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과잉 반응은 그들이 한국의 이탈을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 외교의 이 계산은 매우 정교한 전략적 플레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교적 긴장 국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한국의 대체 불가능한 능력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한국이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미국에 의존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즉 반도체와 첨단 제조업이라는 절대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현대 산업의 쌀입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국방, 무기, 인공지능 등 모든 첨단 기기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도 삼성전자는 대만 TSMC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중국은 그들의 제조업 굴기를 완성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과 부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반도체 자립을 외쳐도 첨단 공정 기술과 핵심 소재 부품 장비는 여전히 한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SMIC는 7나노 공정에서 겨우 양산을 시작했지만 삼성전자와 TSMC는 이미 3나노 공정을 상용화했고 2나노 공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가 최소 5년 이상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축구 경기에서 우리 공격수가 공을 쥐고 있고 상대 수비수인 중국은 우리를 거칠게 태클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상황과 같습니다. 거칠게 태클하면 퇴장당하듯 경제적 보복을 가하면 첨단 기술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은 모두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도 한국의 2차 전지 소재와 장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전면적인 경제 보복을 가한다면 타격을 입는 것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첨단 제조업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9년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가했을 때 우리가 보여준 저력을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불과 1년 만에 소재 국산화에 성공하며 일본의 수출 규제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 중소기업들과 협력하여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의 핵심 소재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잃고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압박을 받으면 더 강해지는 불굴의 기술 혁신 능력.
이것이 우리가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한국은 이 발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일본, 한국 삼각편대의 핵심 축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이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동북아 전략이 완성되는 것이고, 한국은 그 대가로 기술 안보와 공급망 재편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동맹, 배터리 동맹 등을 추진하며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에서 한국 기업들은 막대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 기업은 미국 정부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첨단 기술 공급망에서 핵심 고리로 자리 잡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이 함부로 한국을 압박할 수 없는 구조적 이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미래는 명확합니다. 중국은 단기적인 분노 표출과 엄포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들은 소규모 꼬투리 잡기나 여행 제한 같은 냄새나는 똥 위에 신문지 덮는 식의 보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한국산 일부 화장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한류 콘텐츠 심의를 까다롭게 하는 등 소규모 보복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 상품 판매도 일부 제한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전면적인 경제 보복은 예전만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 상황 자체가 더 이상 보복을 감당할 만큼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섰고,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헝다, 비구이 위안 등 대형 부동산 개발사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몰렸고, 지방정부들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전면적 경제 전쟁을 벌인다. 그것은 중국에게도 자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면 중국의 고용이 타격을 입고, 한국산 부품과 소재 공급이 끊기면 중국 제조업이 타격을 입습니다. 중국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 정세도 변했습니다. 2017년 당시에는 미중 관계가 지금만큼 악화되지 않았고,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견제할 국제적 연대도 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 대해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가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반강압 도구라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국이 EU 회원국에 경제적 강압을 가할 경우 EU 차원에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미국도 경제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동맹국들에 대한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함부로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기 어려운 국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외교는 이제 균형이라는 이름의 외줄타기 고개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의 영내 안보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제 규범을 이야기하되, 양국 간의 경제 및 문화 교류는 유지하려는 투 트랙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외줄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걷는 고개사처럼 한쪽으로 너무 기울면 떨어지고 맙니다. 미국 쪽으로 너무 기울면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악화되고, 중국 쪽으로 너무 기울면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지혜로운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은 지키되 관계는 유지하는 성숙한 외교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이런 투 트랙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에서는 미일과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 후속 협상도 진행 중이고, 양국 기업 간 투자와 교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중국 진출도 조심스럽게 재개되고 있습니다.
이 외줄타기가 성공한다면 한국은 중국에 대한 종속성에서 벗어나 진정한 동북아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끌려다니는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들이 우리의 선택을 주목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견국 외교의 정수입니다. 중견국 외교란 무엇일까요? 강대국은 아니지만 상당한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소프트 파워를 가진 나라가 펼치는 전략적 외교를 말합니다.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인 중견국입니다. 이들은 군사력이나 영토 면에서는 강대국이 아니지만 특정 분야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발휘하며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도 이제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도체 기술, 2차 전지 기술,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의 문화 콘텐츠, 즉 K-팝, K-드라마, K-영화는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기반으로 우리는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강대국들이 우리의 선택을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성취입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다소 문제 있다는 세 글자가 열어젖힌 새로운 시대의 서막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대한 이웃의 눈치를 보는 착한 이웃이 아니라 할 말은 하는 당당한 강소국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그 압박을 견디며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슬기롭게 넘겼습니다. 사드 보복의 충격도 견뎌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한국 외교장관의 대중국 발언 사태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 발언의 실체는 단순한 실수나 도발이 아닌 미일과의 가치 동맹의 합류를 공식화하는 전략적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국의 눈치만 보지 않고 국제 규범과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둘째, 중국의 반발은 한국의 이탈을 막고 경제 보복의 그림자를 들이우려는 오만한 압박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여전히 자신의 영향권 안에 두고 싶어 하며 한국이 미일 동맹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압박은 역설적으로 중국 자신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셋째, 한국의 노력은 국제 규범이라는 방패를 들고 명분을 확보하며 단호함과 긴장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고단수 외교였습니다. 한국은 원칙은 지키되 관계는 유지하는 성숙한 외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외교가 한 단계 더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30년간 한국이 쌓아온 첨단 기술력과 경제력이 외교적 자산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력만 있고 외교력은 약했던 나라였다면 이제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외교력까지 키워나가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교는 더 이상 무력함이 아닌 당당함을 무기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우리나라는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경제 개발에만 매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는 파병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처리 과정에서 아무런 발언권도 없었습니다. 1980년대는 어땠습니까? 냉전 체제 하에서 우리는 미국과 소련, 중국 사이에서 그저 선택을 강요받는 약소국이었습니다. 88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겨우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지만 외교적 자율성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의 외교적 지평도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강대국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수교 이후 우리는 경제적 실리를 위해 많은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2000년대와 2010년대를 거치며 우리의 경제력과 기술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여전히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하는 전략적 모호성에 의존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과 그에 따른 중국의 보복은 우리 외교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제 규범을 어기는 행동에 대해 당당히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는 단순히 한 번의 발언이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 70년 역사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이는 중국 종속이라는 족쇄를 끊어내는 필수적인 성장통입니다. 성장통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청소년기에 키가 클 때 다리가 아프듯 국가도 성장하며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나면 우리는 더 강하고 성숙한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단기적으로는 긴장과 갈등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 진정한 강국이 되려면 경제적 이익 때문에 원칙을 굽히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독일을 보십시오. 독일은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과감히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끊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독립을 이루고 더 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을 줄이고 경제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국익에 부합합니다. 우리의 외교가 이 외줄타기 고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국가 이익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단기적인 경제적 손실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국익을 위해 정부의 원칙 있는 외교를 지지해야 합니다. 여론이 흔들리면 외교도 흔들립니다. 중국은 바로 이것을 노립니다. 경제적 압박을 가해 한국 국민들의 불만을 키우고 그 불만이 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중국의 전략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단기적인 고통을 견디며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앞으로 한국 외교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더욱 정교한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북한 문제, 일본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등 우리가 다뤄야 할 외교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있고 역동적인 문화가 있으며 무엇보다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 온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민주화를 이뤄낸 나라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K방역으로 슬기롭게 극복한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교에서도 우리의 저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더 이상 강대국의 그늘에 숨지 않고 당당히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나라.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원칙과 가치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성숙한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대의 영웅이 될 대한민국 외교를 기대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역사적 전환점의 목격자이자 동참자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지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다음에도 이 숨겨진 외교의 진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의 영웅이 될 대한민국 외교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